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유기화학이나 화학 쪽에 가까운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합물을 우리가 그린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릴 수도 있고 스페이스 앤 볼, 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틱 앤 볼,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웨지 폼 같은 경우는 이런 웨지 폼은 우리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평면을 두고 봤을 때 내 반대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들이 B번과 C번이고요.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말레게시드 같은 경우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이렇게 H와 H 그 다음에 카복실기와 카복실기 같은 위치가 돼 있으면 우리가 시스폼, 뭐 트랜스폼인데 화학 구조상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 헷갈리는 게 이제 컨포메이션과 컨피규레이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컨피규레이션은 일종의 뭐 더블 본드나 아니면 카이럴 센터 때문에 왜냐하면 탄소가 4개의 다리를 4개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4개가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탄소 주위에 4개가 서로 다른 원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카이럴 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컨피규레이션 특징은 뭐냐면 어, 코밸런트 본드를 자르지 않고는 이 컨피규레이션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과 트랜스는 어,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 더블 본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물질과 요 물질의 물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카복실기가 잘리고 다른 쪽에 다시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뭐냐면 물성도 다르지만 바이올로지컬 펑션도 다르다.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가 시스폼과 트랜스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바이올로지컬 액티브하고 어떤 건 바이올로지컬 인액티브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스테레오 케미스트인데요. 스테레오 아이소모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시스트랜스, L폼과 D폼, 스테레오 아이소모들은 분리는 가능해요.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 정의는 어, 이런 코밸런트 본드를 자르지 않고서는 이 같은 폼으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물성과 바이올로지컬 펑션이 다르다. 그다음에 이 물질들은 분리할 수 있다. 반면에 아니죠. 이어서 3 dimensional structure, configuration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화합물의 킬라탄소 각 4개의 원소와 결합을 해서 4개의 원소가 다 다를 때 이게 이런 거 다르다는 거죠. 이 물질과 왼쪽과 그 겨울상에 있는 것 같은 컨피규레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킬러 몰레큘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왼손과 오른손이 교체될 수 있는 거는 체인지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을 하려면 엄지손가락하고 적어도 엄지손가락하고 그 다음에 깨기손가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왼손을 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왼손을 잃어버렸다 해서 오른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울상이 되는 것들, 킬란탄소에서 생겨지는 스테레오 아이소머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다리가 서로 다른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킬라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RS 시스템, DL 시스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개의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펑셔널 그룹 OCH를
아세틸이다.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기 2번, 그 다음 아미노 그룹 이렇게 번호가 매겨질 수 있는데 각각의 번호를 먹여서 이 번호가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R폼이고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S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먹이고 그 다음에 제일 번호가 낮은 거를 우리 반대편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R폼 또 왼쪽으로 돌아가면 S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L폼과 D폼은 뭐냐면 이 RS폼은 우리가 번호를 매겨서 되는 것이고요. L폼과 D폼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넘버링을 해야 되고 또 기하학적 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넣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가장 간단한 폼인 글라이세랄데하이드를 보면 그 하이드록실 그룹이 왼쪽에 있으면 L폼, 오른쪽에 있으면 D폼이라 하자. 그렇게 이제 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R폼인지 S폼인지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L폼과 D폼을 카보하이드레이트나 아미노애시드에 우리 적용을 해서 L폼과 D폼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거울상이냐, 거울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스테라 아이소몰 얘기를 할 때 컨피규레이션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가 킬할 탄소가 있을 때 만약에 X, Y가 있고요. 그러면 X, Y가 이렇게 대칭이 됐을 때 우리가 거울상이라 하고요. 그리고 대칭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요런 폼들 있죠. 요런 폼들은 다이아스트럴 아이소머, 난 미러 이미지, 비거울상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킬라탄소가 하나가 있으면 두 개의 컨피그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두 개면 2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거울상과 그러니까, 비거울상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요. 나중에 또 구조적인 문제는 또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 그때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음, 자 정리하면 탄소의 결합 다양성 때문에 탄소는 다른 어떤 펑셔널 그룹과 결합할 수 있고요. 이 펑셔널 그룹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세포는 또 생명체는 다양한 물질, 스몰 몰레큘이죠. 저분자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프로테인이나 뉴클레이크 애시드, 매크로 몰레큘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코버넌트 번드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컨피규레이션과 컨포메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가. 컨피규레이션과 컨포메이션의 구분 크라이테리어는 이거를 잘랐을 때 똑같은 화합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분리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나중에 좀 더 발전이 되면 스테레오 아이소머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왜 중요하냐면 실제 우리 생체 내에서 이 두 가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체 내 물질이 스테레오 L폼 또는 R폼 S폼 또는 L폼 D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어떤 거는 활성이 있고 어떤 거는 활성이 없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지컬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체는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평행에 도달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 항상 평행에 도달하지 않고 있고요. 동적인 평형 상태에 이제 보통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뭐냐 평형 상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이나 블러드 글루코스가 항상 일정한 농도에 있지만 이거는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이런 것들이 동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자연 상태하고 평행하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주변에 서라운딩이라 그래도 호미오스테시스를 유지하게 하는 어떤 평형 상태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오거니즘, 어떤 생명체는 항상 주변하고의 인터랙션 하는데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완전히 물질과 에너지를 서로 체인지할 수 있다면 변환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시스템 오픈 시스템이고요. 에너지만 할 수 있다면 클로즈드 그 다음에 둘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 생명체라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앞선 시간에 포토트롭, 케모트롭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포토트롭에서 6개 CO2하고 물을 이용을 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다시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뭐 헤테로트롭에 의해서 잘라진 다음 CO2와 H2를 또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보면 어, 자, 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또 에너지를 생성을 한다는 걸 보면 결국은 일렉트론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토트롭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탄소원과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한데요. 탄소원 당연히 CO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만드는데 일렉트론에 대한 거는 물에서 이제 전자가 공여가 되고 이 탄소 CO2가 환원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것, 생명체는 어차피 질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생명체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된 에너지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ATP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를 종합을 하면 에너지 생성하고 에너지 쓰는 것,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이 필요하고요. 에너지는 이런 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명체의 어떤 복잡성, 그다음 질서를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델타 G,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델타 G가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생체 반응이 스판테니어스 하냐 또는 페이버러블 하냐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델타 G가 G값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자연적인 반응이다. 델타 G가 파지티브면 자연적인 반응이다.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다. 불가능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생화학적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이해하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또 언급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깊게 뭐 연력학 제1법칙, 2법칙보다는 델타 G 값이라는 것은 엔탈피아 개념과 엔트로피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것은 깁스 프리 에너지의 기질과 프로덕트 간의 어떤,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의 깁스 프리 에너지 차이는 엔탈피 차이에서 엔트로피의 차이를 뺀 값이다. 값이 항상 네거티브다 0보다 작으면 그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페이버러블한 반응이다 또는 스판테니어스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표준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것은 델타 G 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뭐냐면 평행에 도달을 했을 때 델타 G 값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행에 도달했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RT 로그 이퀴브리엄 컨스턴트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언급할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델타 G가 갖는 어떤 의미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케미컬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리액션 1, 리액션 2, 리액션 3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렇게 델타 G 값이 포지티브인 값, 그다음 델타 G 값이 네거티브인 값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리액션 1과 2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글루코스에서 포스페이트 붙는 과정. 나중에 2학기 때 보면 해당 과정이라고 그러죠. 해당 과정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세포 내에 글루코스가 들어와서 글루코스에 인산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의 깁스 프리 에너지는 포지티브거든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커플드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ATP가 ADPI 하는 과정, 이 두 가지 반응이 합쳐지면, 물론 이제 ATP가 가스분해되는 반응은 아주 페이버러블한 반응이 델타 G 값이 네거티브죠. 그래서 여기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반응들을 에너지를 써서 일어나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플드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델타 G 값이 합쳐져서 결국은 뭐냐면 글루코스의 ATP가 에너지를 사용이 돼서 글루코스의 인산화가 이루어진다. 원래는 이제 불가능한 반응인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만들더라. 그래서 커플드 리액션이 생체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어떤 용어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 언급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생체 내의 모든 반응, 그래서 연력학이냐 카이네틱스냐 역학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연력학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카이네틱스 엔자임이라는 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글루코스에서 ATP 에너지를 사용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가는 과정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지 언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하려면 엔자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엔자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이따 이제 그래프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자임이 반응하기 위해서 सब스트레이트가 결합이 되고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본드가 디스토션 돼서 그 에너지가 프리 에너지를 이제 깨지면서 이제 프리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가장 높은 프리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반응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배리어를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 배리어를 얼마나 낮추느냐 이게 이제 엔자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리액턴트가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 도달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깁스 프리의 델타 제로인데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 우리가
문자로 표기하기는 델타 G 더블 대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 엔자임이 얼마나 낮추느냐. 그래서 그라운드 상태에서 substrate가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 에너지 배리어, 이것을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은 엔자임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반응들은, 엔자임의 반응들은 뭐 원스텝도 있지만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에나볼리즘, 뭐 캐타볼리즘, 이 메타볼리즘 과정이라는 것들은 다 시퀀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메타볼리즘 방금 얘기했지만 크게 캐타볼리즘, 에나볼리즘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캐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반응, 에나볼리즘은 에너지를 쓰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화, 동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타볼리즘과 에나볼리즘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메타볼라이즘이라 하죠.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에는 공이 다 엔자임이 촉매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경로들의 어떤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프로덕트가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엔자임이 도움 없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 가는 어떤 배려가 굉장히 높으면 물론 언젠가 일어나게 될 반응이죠, 프로덕트가. 그래서 델타 G 값이라는 것은 처음 상태와 끝 상태만 얘기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단계들, 중간 단계는 의미가 없어요. 첫 단계와 끝 단계의 깁스 프리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델타 G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래서 액티베이션 베리어,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의 어떤 에너지 베리어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엔자임이 없을 때는 이 반응들이 일어날 개연성은 높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배리어, 엔자임이 개입이 돼서 에너지 배리어를 낮추면 이 반응은 빠른 시간 안에 촉매가 돼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개념은 어, 카이네틱스, 역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자임은 우리가 많은 캐타볼리즘, 에나볼리즘의 모든 반응에, 케미컬 리액션의 반응에 이제 관여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여가 되는 게 엔자임 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 아까 방금 얘기했던 캐타볼리즘, 에나볼리즘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화 반응 때 ATP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NADPH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동화 반응 때 에너지 쓰고 리듀싱 파워를 제공하는, 그래서 어떤 동화 반응 때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거나 생체 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래서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의 공이 다 엔자임이 관여되는 반응이다. 그때 ATP가 NADPH 이화 반응, 동화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메타볼리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시퀀스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볼리즘,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제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호미오스테시스 만들어지고, 그거는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생명이라는 것, 생명체라는 것은 이펙티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과정 중에서 F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러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억제를 하면서 더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인풋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드백 이니비션이라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레귤레이션은 생화학이나 생명체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놈 컨티뉴티, 우리가
생명체의 어떤 특징 중에 개체가 유지를 하려면 레플리케이션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플리케이션 되는 그 유전 정보라는 것은 DNA에 있고, 이콜라이가 4의 10의 6승, 휴먼이 3의 10의 9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유전자를 얘기를 하자면 3,000배, 25,000개, 한 10배 정도 되는 유전자가 차이가 나죠. 이런 어떤 유전자가 계속 0이 되고 유지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어, 레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플리케이션 된다는 것은 에러를 수반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의 어떤 유전자가 계속 후손에게 전달이 되려면 그런 어떤 정확도는 정확도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 분자생물학에서 한번 다시 다루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DNA에서 RNA, 메신저 RNA, 단백질,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원 디멘션, 그러니까 디멘션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헤스키네이즈라는 어떤 유전자를 보면 DNA 상에서 있던 것이 메신저 RNA가 되고 단백질로 된다는 것은 3차원적인 구조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나타내고 엔자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NA에서 프로테인까지 어떤 과정들을 주로는 이제 어, 음, 그 DNA에서 단백질까지 하는 과정,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RNA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순서로 DNA에서 프로테인은 오는 건 아니다 라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자세히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자, 몇 가지 용어 설명을 하고 1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놈, 프로테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놈이라는 것은 유전자 전체, 지인에 대한 DNA의 어떤 시퀀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놈,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게놈 하는데 지놈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용어상으로 호몰로그, 파랄로그, 오솔로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호몰로그라는 것은 DNA 또는 프로테인이 서열이 비슷한 것들 우리가 호몰로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단백질과의 단백질 호몰로그가 몇 퍼센트다. 뭐 아미노애시드 또는 DNA 시퀀스가 몇 퍼센트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 또 확장을 해보면 파랄로그, 오솔로그, 우리나라 유전자 중복형, 좋은 분화적 상동체 잘 번역한 것 같은데, 이 파랄로그 같은 경우는 같은 종내에서 같은 생물 내에서 비슷한 호몰로그가 있는 것들, 이걸 파랄로그라고 합니다. 오솔로그에서는 종이 다른 것에서 비슷한 시퀀스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오솔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몰로그, 파랄로그, 오솔로그. 그러니까 호몰로그 안에 파랄로그, 오솔로그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어떤 염기 서열이 또는 단백질 아미노애시드 서열이 비슷하냐, 틀리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1장을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마쳤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조금 나아지겠지만 좀 나아질 때쯤 다시 이제 대면 강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을 마치고 이후에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화학 그 전반에 대한
내용을 1장에서 다뤘고요. 오늘은 2장 물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70%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솔벤트 용매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물에 대한 물성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많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물에 대한 어떤 구조를 한번 볼까요? 빨간 게 산소고요. 여기가 이제 수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물이라는 게 H2O니까 수소가 두 개가 있고 산소가 하나가 있는 이런 분자인데요. 음, 여기에서 그러니까 H 양쪽에서 있는 H가 104.5도란 말이죠. 이게 180도면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음, 물성이나 뭐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104.5도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전기 운송도죠. 얼마나 전자를 어떤 원소가 끌어당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산소는 수소보다 전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완벽하게 전자를 분리가 될 수 있다면 플러스 차지, 네거티브 차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지 못해서 델타라는 것은 파셜 파지티브, 파셜 네거티브. 예를 들어서 산소에서 수소의 전자를 끌고 오면 산소 쪽에 있는 어떤 전자가 많아지는 셈이 되니까 partially positive, 그다음 상대적으로 수소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린 셈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partially positive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양쪽의 수소와 산소 간의 전자의 끌림 때문에 이 벡터의 합을 보면 여기서 전자를 끄집어 오고요. 이제 끄집어는 전자의 이제 합을 보면 결국은 파셜레 네거티브가 이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전자의 어떤 구름대가. 그래서 같은 물과 물 분자 사이에 이런 어떤 전자의 흐름들, 그다음 여기는 반대로 수소 이쪽에 수소 원자에 있는 부분은 파셜리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셜리 네거티브, 파셜리 파지티브의 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거리가 0.177 나노메타인데 이 둘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을 것이고, 이거 한쪽엔 수소를 주는 것이 되겠고, 한쪽은 산소는 수소를 받게, 그러니까 프로톤 도너, 프로톤 억셉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주고 하이드로전 도너, 하이드로전 억셉터가 되면서 이게 수소 결합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일컫고, 공유 결합과 비교를 해보면 공유 결합은 우리가 이제 코벌런트 본드라고 얘기해서 아주 하이드로전 본드에 비해서는 아주 강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의 이 거리는 0.096이니까 3분의 반 좀 이상 수소 결합이 좀 거리가 좀 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물 분자 내에서의 전자의 어떤 분포에 기인한 하이드로전 본드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전 본드는 뭐 개별적인 어떤 물 분자 간의 하이드로전 본드는 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양의 많은 농도의 하이드로전 본드 간의 집단적인
하이드로전 본드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 분자의 뭐 멜팅 포인트라든지 보일링 포인트를 상당히 높여주는 하이드로전 본드가 가지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바운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 얘를 떼어낼 때는 얼마나 힘이 주어져야 되는가, 이런 걸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수소 결합 같은 경우는 몰당 23kJ인데 요것은 공유 결합을 떼어내는 힘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하이드로전 본드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은 하이드로전 본드를 형성을 하려면 그 분자 내에 전자의 어떤 분포도, 그리고 하이드로전 본드라는 것은 수소를 주는 게 있으면 수소를 받는 게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주기와 받기는 이 물 이외에 다른 분자에서도 여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하이드로전 본드는 물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에 있는 OH 한쪽에 하이드로전 본드의 도너가 되겠고, 이 카보닐 그룹은 여기에서는 수소 밖에가 되겠죠. 반면에 또 질소화합물, 질소화합물은 여기는 수소를 밖에, 그다음에 하이드록실기는 수소 주게, 이렇게 되면서 어떤 때는 수소 주게, 어떤 때는 수소 받게 되면서 그들만의 어떤 하이드로전 본드는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럼 물 분자 내에서만 하이드로전 본드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자하고의 인터랙션에도 하이드로전 본드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록실기, 알코올 수산기하고 물하고의 어떤 인터랙션, 그다음에 카보닐기하고 물하고 인터랙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CONH니까 아마이드죠. 그래서 만약 이게 프로테인의 안에 있는 펑셔널 그룹이면 뭐 펩타이드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펩타이드가 프로테인의 펩타이드 그룹과 또 다른 프로테인의 펩타이드 그룹 사이에 하이드로전 본드를 형성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같은 스트랜드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스트랜드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거는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의 인터랙션. 예를 들어서 아데닌, 티아민 간의 두 개의 하이드로전 본드, 구아노신, 사이토신, GC 같은 경우 세 개의 하이드로전 본드를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 분자 이외에 다른 몰레큘 사이의 하이드로전 본드는 광범위하게 발견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하이드로전 본드가 둘 간의 인터랙션에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어떤 물성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가 이제 달라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실제로 물의 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탄올과 부탄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부탄올의 보일링 포인트가 117도에 물보다 더 높죠. 그리고 부탄 같은 경우는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0.5인데 부탄올에는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어서 부탄올 내부에서 알코올과 하이드록실 그룹과 하이드록실 그룹 간에 하이드로전 본드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보일링 포인트가 부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는 어떤 물성이 다른 어떤 패턴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하이드로전 본드가
어떤 방향성이 있다, 디렉셔널리티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하이드로gen 본드의 도너, 하이드로gen 본드의 억셉터인데, 이런 형태의 하이드로gen 본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이드로gen 본드 도너와 억셉터 간에 꺾이는 어떤 수결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분자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꺾여지는 하이드로gen 본드보다 더 강한 결합이 될 수 있다. 이런 디렉션에 따라서 하이드로gen 본드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물에 대한, 그러니까 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에 대한 물성이 다른 분자 간의 인터랙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제는 아까는 물 내부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물의 어떤 성질을 규정을 할 수 있고, 또 물과 다른 분자 간의 인터랙션, 주로 이제 하이드로전 본드에 대한 인터랙션이 되겠죠. 또 물의 솔루빌리티, 또 물과 친화도.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것과 녹을 수 없는 것. 왜냐하면 물 자체는 솔벤트 역할을 충분히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은 폴러한 솔벤트라고 얘기하죠. 뭐 벤젠이나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난폴러 솔벤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폴러, 그다음에 물하고 친하지 않은 것, 난폴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물에서 볼 수 있듯이 물의 어떤 한 분자 내에서 전자의 어떤 분포도가 어, 이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쪽에는 많고 어떤 쪽에는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하고 잘 녹고 물하고 친한 것들은 우리가 하이드로필릭, 또는 물하고 친하지 못하고 물하고 섞일 수 없는 것들, 이런 건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가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글루코스인데 하이드록실 그룹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폴러한 솔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글라이신, 뭐 글라이신의 양쪽에 있죠. 어떤 것들도 차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미노 그룹, 카복실 그룹들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스파르틱 애시드, 이게 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 폴러한 그룹이고요. 왁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는 난폴러지만 또 COO, 그래서 이거 에스텔 본드인데, 이 에스텔 본드는 카보닐 그룹과 카보닐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폴러한 그룹이거든요. 또한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벤젠골이, 이 부분은 난폴러지만 아미노금과 카복실 그룹 같은 경우는 폴러한 그룹이죠. 그래서 폴러, 난폴러 간의 경계가 조금 애매한데, 어떤 거는 폴러의 성격이 강해서 물에 잘 녹지만 어떤 경우는 난폴러의 성격이 많아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폴러 그룹이 작용기가 많은 게 있고, 남폴러만 있는 것도 있고, 또 폴러와 남폴러와 같이 있는 것들은 또 있는 그런 어떤 분자가 있을 수 있다. 자, 물에 녹을 수 있는 거 없는 것, 또는 물은 또 차지드 솔루트하고 인터랙션 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경우는 플러스 차지를 띤 것과 네거티브 차지를 띤 Na와 CL의 비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우더로 존재해 있다가 물이 들어가면 Na와 CL이 해리되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루로 되어 있던 소금이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NA와 CL이 차지가 띄고 있지만 물 자체도 차지는 띄진 않았지만 그래서 전자의 분포도는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쪽엔 플러스 차지, 한쪽엔 파셜리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NaCl이 타이트하게 이오닉 인터랙션을 하고 있지만 물이 들어갔을 때는 물과 또 완벽한 형태의 이오닉 인터랙션은 아니지만 물과 수화된 형태로 서로 갈라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아주 스트롱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으면 물이 Na와 Cl을 어, 그 파우더로 되어 있는 것을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 간의 인터랙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간의 인터랙션을 계산하는 것은 결국은 각자의 플러스 차지가 얼마나 센가 Q1 또 네거티브 차지가 얼마나 센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레디어스 얘가 얼마나 크고 작고에 따라서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이오닉 인터랙션 포스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 입술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전상수라고 그래요. Dielectric Constant라고 해서 전자가 얼마나 어, 어, 한쪽으로 휩쓸려 있느냐 또 이렇게 이분하게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상당히 높은 유전율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벤젠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 워터의 유전율,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상당히 높고요. 벤젠은 낮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벤젠 속에서 소금 NaCl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이온 인터랙션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녹죠. 자기들 간의 인터랙션이 세고 반면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유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Na와 CL의 인터랙션은 낮아지면서 수화의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어떤 용질의 인터랙션을 물이 결정할 수 있다.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일장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뭐 화학 반응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물리 반응일 수 있는데 이런 반응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델타 G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델타 G 값이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화가 그러니까 NA가 소듐 클로라이드가 두 개가 분리된다는 것. 이거는 결국은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엔탈피라는 개념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히트의 컨텐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발열 반응이 되면 네거티브가 되고 흡열 반응이 되면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델타 G 값이 0보다 작으려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소듐하고 클로라이드가 분리되는 것은 흡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와야지만 두 개가 분리가 되는. 왜냐하면 둘 간의 인터랙션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델타 G 흡열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델타 G가 결론적으로 0보다 작으려면 뒤쪽 항목 T 델타 S가 델타 H 변화보다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모여 있는 것이 물과 수화되면서 무질서도가 되는. 그리고 이제 수화가 되는 폼들 보면 어, 예를 들어서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수소가 이쪽 방향을 향하게 돼 있고 소듐 플러스 차지 같은 경우 파셜로 네거티브인 산소가 소듐의 소듐 방향적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질서가 정연하게 돼 있는 폼에서 수화되면서 무질서도가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쪽 항목의 델타 S는 무질서도인데 델타 H의 변화보다도 T 델타 S가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델타 G는 0보다 작아서 이런 어떤 소듐 클로라이드의 파우더가
물에 수화된 형태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